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따로 배우지 않아도 언어를 구사하죠. 주변에서 들려오는 어른들의 말소리를 듣고 따라하며 말을 배우고 두 돌 무렵이면 자신의 생각을 자유자재로 표현하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과는 방식이 다를 뿐 언어를 구사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소리 대신 손짓과 몸짓, 그리고 풍부한 얼굴 표정을 활용하는 수어로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나눕니다. 오늘 소개할 책이 바로 그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손으로 말하고 슬퍼하고 사랑하고인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의 정의원 실장님께서 이 책 추천서를 통해 밝힌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 리아 헤이거 코엔 씨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청각장애인이었고 아버지가 교사로 일하는 렉시턴 청각장애학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청각장애인 세계를 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중심 무대는 미국 최초의 구화학교 렉시턴 청각장애학교이고요. 저자는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청각장애인의 세계, 그 학교 졸업생인 할아버지 그리고 같은 청각장애인인 할머니의 삶, 렉시턴 청각장애 학교 교사였던 아버지와 그곳 학생들의 이야기를 세세하게 풀어내면서 또 다른 세상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리 없는 세계의 모습을 백종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비밀의 언어. 어린 시절 우리 집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학교였다는 사실이 레바 언니나 내 동생 앤디 그리고 나에게는 조금도 특별할 게 없다. 렉시턴 청각장애 학교는 그저 우리가 잘하는 곳일 뿐이다. 이 학교가 우리 집이 된 까닭은 부모님이 이곳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당시 엄마는 유아원 선생님이었고 아버지는 학생 상담실장이었다. 하지만 두 분의 역할은 직업 차원에만 머물지 않았다. 기숙사 생활을 담은 소식지 방과 후 이야기도 만들고 주말에는 파티를 열었다. 학교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건 거의 일상이어서 우리 집 저녁 식탁에는 학교 선생님과 직원, 졸업생과 일하는 분들까지 골고루 함께 둘러 앉곤 했다. 부모님은 학교 구석구석을 통로 하나 남김없이 훤히 꿰고 계셨다. 엄마는 1층 벽을 가득 채울 만큼 커다란 그림도 그렸는데 이야기책에 등장하는 유명한 주인공들을 그리면서 그들의 귀 속에 보청기를 살짝 끼워놨다. 아버지는 집에 있다가도 불려나가기 일쑤였는데 경찰에 붙잡힌 학생을 위해 피의자의 미란다 권리를 통역해 주거나 기숙사 아이들의 요리 실습을 위해 믹서기를 옮겨주기 위해서였다. 어느 날은 한밤중에 지하실에 불이 나서 비상벨이 울리자 아버지가 급히 청바지를 꿰어 입고 달려나가 직접 불을 끄기도 했다. 아버지의 뒷주머니는 항상 열쇠 꾸러미로 묵직했다. 가죽으로 만든 매끈한 열쇠집 안에는 노랗고 깔쭉깔쭉한 열쇠가 가득했고 그걸 꽂으면 어느 문이라도 열 수 있었다. 두 분은 그렇게 학교에 한없는 애정을 쏟았다. 우리에게 렉시턴은 붉은 벽돌로 지은 성이자 8천여 평의 왕국이었다.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 황갈색 리놀륨을 깔아놓은 복도에서 우리는 세발 자전거를 타고 놀았다. 조금 더 큰 다음에는 좁은 주차장 한 구석에서 두발 자전거를 타는 법을 배웠다. 강당에서 영화도 봤다. 당시만 해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서비스가 일반화되기 전이었지만 우리는 특별히 자막을 입힌 영화를 볼 수 있었다. 우리가 보는 책은 모두 학교 도서관 소인이 찍혀 있었고
편지도 총무과에 우편 분류함에서 꺼내왔다. 학교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과일 칵테일과 고기 다진 것과 완두콩을 식반에 담아 먹었고 우유는 기계에서 뽑아 마셨다. 주변에는 웅얼거리며 수어를 말하는 언니, 오빠들이 앉아 있었다. 우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사람들은 우리가 기저귀를 찬 모습을 봤고 잠옷바람으로 돌아다니는 것도 봤다. 또 우리는 기숙사 아이들이랑 크레용을 녹여 초를 만들었고 수희 아저씨와 로비에서 껌을 씹으며 만화책을 봤다. 우리에게 렉시턴은 일종의 대가족이었다. 그곳은 수많은 삼촌과 숙모가 가득한 정으로 얽힌 커다란 공동체였다. 우리가 렉시턴에서 살았던 7년 동안 해마다 유아원 아기들부터 고등학생까지 400명 정도의 신입생이 들어왔고 그중 150명이 기숙사에서 살았다. 북쪽 별관에는 청음과 구화, 심리상담, 연구 등을 위한 센터가 있어서 인근에 거주하는 청각장애인들이 연간 수천 명씩 찾아와 이용했다. 뉴욕의 5개 행정구역은 물론이고 뉴저지와 웨스트체스터, 롱아일랜드의 청각장애인들이 렉시턴에 모여 특별한 행사를 벌일 때도 많았다. 운동회와 연극 경연대회, 모교 방문의 날이나 각종 강연이 체육관과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그야말로 내 집처럼 익숙했다. 걸음마를 배운 다음에는 사람들의 수화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몸을 움츠린 채 그들의 길쭉한 다리 사이를 들락거렸고 누가 예쁘다고 볼을 꼬집거나 많이 자랐다고 감탄을 늘어놓을 때면 다리의 숲속에서 잠시 멈춰서곤 했다. 우리가 속한 세계에서는 들을 수 없는 사람과 들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뉘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쪽에도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았다. 우리는 이미 집에서부터 그런 문화적 차이에 익숙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유대인이고 엄마는 개신교였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소리를 듣지 못하셨지만 나머지 식구들은 들었다. 입양한 내 동생 앤디는 흑인이고 나머지 식구들은 백인이었다. 우리는 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특별한 행동이나 방식을 배웠다기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습득했다. 우리는 청각장애인과 말을 할 때면 반드시 상대방을 쳐다봐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입의 움직임을 과장하지 말되 또렷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그러면서도 목소리를 같이 사용해야 했는데 보청기로 소리를 듣는 사람이 많았고 상대방이 우리 입모양을 읽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소리 없이 입모양으로만 말하면 아버지는 야단을 쳤다. 그리고 누군가의 주의를 끌려면 팔을 톡톡 두드리거나 발을 굴러 진동을 전해야 하지 쿡쿡 찌르거나 손가락으로 퉁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 우리의 입모양은 저절로 정확해졌고 목소리도 안정적인 높이를 유지했다. 상대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을 때면 우리는 상대방과 계속 눈을 맞춘 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버지가 옆에서 설명을 해주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땐 미간을 살짝 찡그리면 상대방도 금세 알아차리고 말을 되풀이해 주었다. 그래도 알아듣지 못하거나 너무 피곤해서 그만 말하고 싶으면 마음 한구석에선 죄책감이 들었지만 마치 알아들은 척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나이가 더 들고 수화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서 조금씩 수화를 섞어 쓰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상대방의 얼굴이 기쁨과 반가움으로 어찌나 환해지는지 내가 괜히 뺨이며 목이 화끈거리기도 했다. 밤늦도록 계속되던 행사가 마지막에 이르면 나는 졸린 몸을 비틀며 사람들이 어서 돌아가기만을 기다렸다. 그럴 때면 누군가가 불을 껐다 켜곤 했는데 그건 집에 가요,
집에 좀 갑시다 라는 신호였다. 하지만 그런 것쯤은 아무도 개의치 않았다. 마침내 모든 불이 꺼지고 수화를 주고받는 게 불가능해지면 사람들은 불이 켜진 현관에서 하던 얘기를 계속했다. 결국 내몰리듯 건물 밖으로 나간 뒤에도 계단 중간이나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나 아무튼 대화를 주고받을 만큼의 빛이 비치는 곳에는 여전히 아쉬움의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행사를 치르고 나서 사람들을 내보내는 건 그렇게 힘든 일이었다. 그런 밤이면 나는 이불을 덮고 누워서 한참 동안 헤어지지 못하고 서성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밤 깊도록 손으로 얘기 나누는 그들의 모습을 선명한 실루엣으로 그려보곤 했다. 내게 기억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순간부터 기나긴 작별 인사와 소리 없는 청각장애의 세계는 내 마음속에 하나처럼 서로 얽혔다. 196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수어에 대한 렉시턴의 입장에 서서히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미국 수어인 ASL, American Sign Language의 역사는 18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에서 프랑스로 건너갔던 건청인 전도사 토마스 갤로댓이 프랑스에 청각장애인 교사 로랑 클레리의 도움을 얻어 코네티컷주 하트퍼드에 미국 최초의 청각장애 공립학교를 세운 것이 바로 그 해였다. 콜레르는 미국의 수어 교육을 도입해서 학생들에게 프랑스 수어를 가르쳤는데 그것이 지금 미국 수어의 시초가 되었다. 하지만 클레르와 갤로댓의 업적에도 대다수의 건청인은 수어는 열등한 언어이며 청각장애인의 원시적이며 낮은 지능을 그대로 반영하는 증거로 여겼다. 1864년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구화학교인 렉시턴 청각장애학교가 문을 열었을 때 청각장애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선택의 길이 열렸다. 그때까지 미국 내의 모든 청각장애 학교에서는 수화로 의사소통을 해왔다. 그런데 렉시턴을 세운 사람들은 전혀 새로운 방식,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보다 월등하고 청각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안겨줄 선택을 제공했다. 청각장애 자녀를 두었다는 슬픔과 죄책감에 빠지게 마련인 건청 부모들은 구화교육에서 희망을 발견했다. 같은 청각장애 아동이라도 목소리를 사용하고 발화를 이해하면 덜 이상하게 보고 더 지적으로 여겨졌다. 다른 말로 하면 더 건청인에게 가깝게 비쳤다는 뜻이다. 한 세기가 넘도록 전문가와 교육자들은 청각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수어를 가르치지도 말고 직접 배우지도 말라고 충고했다. 영어 습득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청각장애 학생을 지도하는데 수어가 더 적합하다는 수어주의자들에게 넘어가지만 않으면 자녀들이 영어에 능통해져서 건청세계가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그들을 경고했다. 청각장애라는 현실이 낯설기만 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지키고 싶었던 건청 부모들은 아이가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전문가들의 이런 충고를 철석같이 믿고 따랐다. 그러나 이들의 충고는 청각장애 아동에게서 시각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언어를 앗아가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건청 아동은 일상에서 보고 듣는 언어를 저절로 흡수한다. 하지만 청각장애 아동은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언어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없었고 언어 체계를 전혀 갖추지 못한 채 학교에 들어갔다. 수어에 대한 이러한 편견은 1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수어가 청각장애인을 위한 엉성한 의사소통의 대체물이 아닌 하나의 완전한 언어임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또한
수어의 사용을 금하는 것은 청각장애인들에게 불이익을 안겨주는 부당한 처사라는 연구 결과도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어라면 질색하고 기피하던 태도가 사라졌을 뿐 편견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렉시턴의 교실에서 60년대까지도 계속해서 수어가 금지되었고 학교는 이 문제에 대해 여전히 어정쩡한 불편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렇기 때문에 언니와 남동생과 나는 영어와 수어 두 개의 언어를 배우면서 자란 것이 아니다. 물론 손가락으로 알파벳을 쓰고 숫자는 10까지 사랑해, 나, 우유 더 주세요. 그리고 수어로 사과와 아이스크림과 좋다 같은 말을 수화로 알았지만 대충 그 정도가 내 수화 실력의 전부였다. 하지만 유창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끼리 수화를 쓰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글을 배우기 전부터 크레용으로 신문지에다 되지도 않는 글자를 끄적였듯이 우리는 의미 없이 그저 정교하기만 한 손짓으로 수화를 주고받으며 놀았다. 그 수화는 물론 엉터리였지만 우리는 수어에 따르는 다른 특징은 타고난 것처럼 완벽하게 흉내를 냈다. 서로 보조를 맞추거나 눈을 쳐다보는 것, 몸의 여러 부위에 손을 얹거나 이런저런 표정을 짓는 것, 심지어 간간히 입술과 이가 부딪혀서 나는 소리까지도 영락없었다. 나는 청각장애인들이 내는 소리, 거침없고 정겹고 나지막하고 자연스럽고 자장가 같은 그 소리가 좋았다. 나는 꽤 오래도록 내가 커서 청각장애인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내 주변 아이들은 모두 소리를 듣지 못했다. 나는 렉시턴의 언니와 오빠들을 지켜보곤 했다. 껌을 씹는 표정이며 머리 모양, 심지어 매점에서 장난치는 모습까지도 어찌나 근사해 보이던지 거침없이 당당하고 서로 간에 두터운 신뢰가 느껴지는 대화 방식은 특히 더 부러웠다. 렉시턴이 여전히 청각장애 아동에게 발화와 독순수를 가르치는 구화 교육을 고수할 때에도 고학년 학생들은 교실 밖에서 수화를 사용했고 아무도 그것까지 간섭하려 들지 않았다.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때 수화의 그 빠른 리듬, 너무나 자연스러운 눈썹과 손가락과 어깨와 입술의 움직임, 저절로 우러나오는 듯이 우아하면서도 의미로 충만한 그 동작들이 나는 너무나 좋았다. 나는 다른 애들이 손꼽장난을 하듯이 수화를 하며 놀았다. 그것이 내겐 가능성을 시도하고 미래를 연습하는 것이었으며 거기엔 흥분과 기대, 심지어 포부까지도 담겨 있었다. 나는 어서 커서 청각장애인이 되고 싶었다. 렉시턴의 입학에서 보청기를 끼고 발화 수업을 듣고 날렵하면 멋진 손짓으로 얘기를 나누고 싶었다. 6살부터 7살까지 나는 통합교육의 일환으로 렉시턴 유치원에 다닌 몇 안 되는 건청 아동 가운데 한 명이었다. 여러 가지 점에서 나는 유치원 친구들과 조금도 다를 게 없었다. 우리는 놀이터에서 모래장난을 했고 운동장에서 술래잡기를 했으며 크림빵을 주면 똑같이 가운데만 파먹었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밖에서 놀던 어느 날 오후 나는 친구들과 나 사이에 놓인 가장 큰 차이점을 바로잡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운동장에서 조약돌 2개를 집어들어 귓볼 위로 연골이 움푹하게 파인 구멍에 집어넣었다. 그건 매끈한 조약돌이 아니라 도시에서 흔히 보는 거칠고 거무스름한 자갈이었다. 내 즉석 보청기를 본 선생님은 나를 단단히 혼내셨다. 네 팔꿈치보다 작은 건 절대로 귀에 넣으면 안 돼. 알쏭달쏭한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하느라 당황스럽고 창피한 마음은 조금 덜했지만 어쨌든 친구들처럼 되고 싶었던 내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친구들이 발화 수업을 받으러 가면 나는 부러워서 속이 상할 지경이었다. 복도를 따라 늘어선 벽장 크기만 한 발화실에는 거울, 플래시 카드, 풍선, 공, 깃털, 그리고 혀를 누르는 기구 같은 생소한 물건이 가득했고 나는 부러움에 젖은 눈으로 그 안을 하염없이 들여다봤다. 그때만 해도 많은 친구들이 발화 수업이라면 질색을 하고 수치심과 좌절감을 느낀다는 걸 알지 못했다. 8살이 되어 공립학교에 들어갔을 때였다. 하루는 수업 시간에 발화치료사가 들어왔기에 일부러 혀 짧은 소리를 냈다가 마침내 발화 수업의 진상을 알게 됐다. 직접 경험한 그 시간은 끔찍할 정도로 단조로웠다. 융통성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었던 그 선생님은 내게 빨대 한 통을 주며 집에 가서 그걸 입에 물고 발음을 연습하라고 시켰다. 그러나 렉시턴에서 가장 크게 소외감을 느꼈던 건 이야기 시간이었다. 모두 작은 나무 의자를 탁자 앞까지 바짝 끌어당겼고 나를 제외한 다른 아이들은 모두 탁자 위에 놓인 금속 상자에 특수 보청기를 꽂았다. 그건 무선 마이크에 대고 책을 읽는 선생님의 목소리를 증폭해주는 FM 장치였다. 친구들은 평소에 끼던 보청기 리시버를 흰색 띠로 가슴에 두르고 커다란 파란색 이어폰을 왕관처럼 쓴 다음 다 같이 앞으로 몸을 숙였다. 친구들은 모두 같은 장치에 연결되어 빈틈없이 이어져 있었다. 그때만큼 외톨이 같던 때도 없었다. 친구들과 같은 경험을 공유하며 바싹부터 앉을 수 있는 특권에 비하면 들을 수 있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들을 수 있는 능력, 수많은 신호를 받아들이는 남다른 감각, 수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또 다른 차원으로 연결해주는 그 능력이 6살짜리에겐 초라한 선물처럼만 느껴졌다. 하지만 사실 나와 친구들을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은 내가 지닌 청력이 아니었다. 청력에 따르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아니었다. 그건 내가 선생님의 언어로 말한다는 사실이었다. 학생으로서 내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 점이었다. 교실에서의 경험을 형성하는 것도 내 성격이나 인지 능력이나 학습 태도가 아닌 내가 선생님이 사용하고 바깥 세상에서 쓰는 그 언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렉시턴 유치원에 입학했을 때 이미 언어 체계를 갖추고 있던 친구가 나 말고도 또 한 명 있었다. 그 아이도 나처럼 제1 언어를 따로 배운 게 아니라 다들 그렇듯이 노출을 통해,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이 많은 형제, 주위 어른들이 하는 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했다. 다만 그 아이의 부모님은 청각장애인이었고 그 아이의 언어는 수어였다. 그 애가 아는 건 선생님이 쓰지 않고 심지어 인정하지도 않는 언어였고, 그렇기 때문에 나와 같은 방식으로 선생님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자신을 알릴 수 없었다. 그 아이의 경우에는 교육의 초점이 영어를 배우는 데 맞춰졌고 그 외의 나머지는 모두 뒷전이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언어에 홀딱 빠져 지냈으며 글자의 모양이며 생김새에 환호하고 즐거워했다. 내 머릿속에서 알파벳 26자는 저마다 독특한 색과 성격을 지녔다. 문에 끼우는 쐐기며 소금통이며 창틀 같은 무생물도 자기만의 주파수로 이야기를 흥얼거렸다. 나는 그 이야기들을 언니나 동생에게 해주고 양말이며 신발에게도 들려주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얘기를 하면 바른 표현으로 고쳐주기도 했다. 그런 관계 속에서 나는 내가 어른들을 기쁘게 하고 또 그들이 내게 관심을 쏟는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이야기를 전달할 수단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부모님과 선생님이 나를 이해하고 격려한다는 건
또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그때는 알지 못했다. 유치원 친구들이 건청 어른들에게서 받은 메시지는 전혀 달랐다. 말을 제대로 할 때까지는 어른들의 칭찬을 바랄 수도 없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어떤 언어에도 능통하지 못했다. 이제 겨우 단어를 시각적으로 인식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지만 선생님이나 어머니, 아버지가 말하는 입모양은 책에서 볼 때와 또 달랐다. 친구들은 입모양과 뜻을 연결지을 수 있도록 공부했고 성대를 사용하면서 목구멍과 혀와 이의 위치와 근육을 조절하는 법을 배웠다. 선생님이 소리를 정확하게 냈다고 말해주면 그게 친구들에게 칭찬이었다. 힘든 과정이었고 놓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귀동냥할 수가 없었다. 점심을 먹기 전에 손을 씻거나 낮잠용 이불을 받으려고 줄을 서 있을 때면 나는 선생님과 보조교사가 주고받는 이런저런 말을 들으면서 새로운 표현과 운율과 구문을 배웠다. 하지만 친구들은 그럴 수 없었다. 수업 시간에 발화와 청능, 훈련에 집중해야 했고 자녀 청력을 사용하는 법과 입모양 읽는 법을 배웠다. 친구들이 발화 수업을 받는 동안 나는 책의 내용을 배웠다. 유치원 친구들은 대부분 주변에 청각장애 어른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수어를 배울 기회도 없었다. 당시 내 유치원 친구 대부분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도구라고는 약간의 영어와 집에서 만들어 쓰던 간단한 수화 몇 가지가 전부였다. 내가 자라는 동안 청각장애인들 사이에서 인권운동이 서서히 확산되었다. 주로 고등교육을 받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청각장애인들이 앞장섰고 청각장애 공동체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다. 언어 문제를 핵심 사안으로 내건 이들의 움직임은 각 지역의 학교에서부터 의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차원에서 영향력을 넓혀갔다. 그 정치적인 파급력은 이제 개인적인 의사소통 방법에서부터 텔레비전 방송에 비치는 청각장애인의 이미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렉시턴에서는 그 움직임이 교실에서 수어를 사용하는 문제, 그리고 청각장애인의 고용 증가 문제로 불거졌다. 지난 7년 동안 렉시턴은 많은 변화를 겪었고 그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힘이 작용했다. 우선 청각장애 공동체의 행동주의가 있다. 여기에 유색인종과 이민가정 학생 수의 꾸준한 증가, 장애 아동을 공립학교로 통합시키려는 전국적인 추세, 문화적 청각장애인의 수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게 거의 확실한 의학기술을 둘러싼 논쟁 등이 더해졌다. 렉시턴에서 내 아버지 오스카 코에는 처음에는 학생상담실장으로, 이어 8년은 교장으로, 그리고 지난 8년 동안은 교육처장으로 재임하면서 렉시턴 안에서 일어난 수많은 변화를 몸소 겪었다. 일부 청각장애 과격주의자들은 건청인, 그 중에서도 특히 구화교육이나 의료계와 관련 있는 사람들을 오랜 동안 자신들의 문화를 억눌려서 건청사회에 동화시키려고 해온 기득권 세력으로 간주했다. 그렇다면 건청인이자 유서 깊은 구화학교에서 일하는 내 아버지는 분명 그들의 적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청각장애 부모에게서 태어나 자라면서 수화를 쓰고 평생을 청각장애인들과 함께 일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았다. 아버지는 이러한 이중의 이미지, 즉 한쪽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다른 한쪽에서는 따뜻한 환영을 받는 상반된 이미지 속에 갇혀 있었다. 나는 한참이 지나서야 그토록 이상적이라고 여겼던 청각장애 공동체에 정치적 갈등과 긴장이 팽배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평생을 살아도 그 공동체에 완전히 합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에는 더 오랜 세월이 걸렸다. 하지만 어렸을 땐 내가 이 특별한 세계에 속해 있고 그 세계가 나의 일부라는 혼자만의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나간다. 바벨탑. 아버지가 의사소통위원회를 구성한 건 지난 봄의 일이었다. 아버지는 우선 회람을 통해 구화, 수화 논쟁의 양쪽에 선 사람들에게 핵심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렉시턴 청각장애학교가 전적으로 수화만 사용하는 환경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학생들이 청각장애 공동체에 참석할 시점을 지연시키고 있는가? 구화를 강요하여 학생들에게 창피를 주거나 어떤 식으로든 자긍심의 상처를 입히고 있는가? 학생들에게 특정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가부장적이거나 학생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처사인가? 외부 강사의 절대 다수는 구화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면서도 구화 교육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데 그런 모습이 우리 학생들, 특히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청각장애 공동체 가운데서도 특정한 분파의 노선을 따를 경우 우리에게 돌아올 득과 실은 무엇인가? 우리는 선택을 충분히 장려하고 있는가? 구화를 찬성하는 것이 청각장애의 반대를 의미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양측의 대립각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는 교내의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13명의 교직원으로 이 문제의 본질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 곧 위원회가 소집되었고 다음 1년을 위한 목표를 정했는데 그 목표란 교내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할 의사소통 정책을 수립하자는 것이었다. 이런 목표가 정해졌다라는 건 지금 렉시턴에 이렇다 할 의사소통 정책이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과목마다 그리고 같은 과목이라도 수업 시간에 따라 해당 선생님의 능력이나 소신에 따라 교실에서 쓰이는 의사소통의 방법이 달랐다. 정치성이 깃들인 문제인데도 공공연하게 논의되지 않았고 교직원이나 학생들 사이에 수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도 않았다. 순수한 미국 수어에서부터 영어와 뒤죽박죽으로 섞인 혼성 수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이 무분별하게 사용됐다.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서로 다른 의사소통 방법을 지닌 채 학교에 입학했고 구화를 쓰는 학생과 수화를 쓰는 학생이 같은 교실에 앉아 있지만 서로를 이해할 수 없었다. 한마디로 뒤죽박죽인 상황이었다. 최소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모인 사람들이 보기엔 그랬다. 이렇게 모호한 상황에서도 렉시턴은 순수한 구화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고수해왔다. 그러다 최근 들어 이 오랜 체제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두 가지 요인이 외부에서 일어났다. 그 첫 번째 요인은 수어의 정치성과 관련이 있었다. 이 정치성은 수어가 원시적인 몸동작으로 이루어진 신호체계가 아니라 자체적인 문법과 통사를 갖춘 완전한 언어이며 난해한 묘사와 추상적인 생각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1960년대 후반에야 비로소 발견되었다. 그 전까지 교육계에는 말은 보다 높은 계급과 지성의 수단이며 수화는 열등하다는 편견이 널리 퍼져 있었다. 학교에서는 수화를 금지했고 교실은 물론이고 운동장에서 학생들끼리 수화를 사용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기숙사에서도 수화를 쓸 수 없었다. 이 규칙을 위반하고 수화를 하다 발각되면 선생님들이 자로 학생의 손바닥을 때리거나 심지어 양손을 묶어가면서까지 목소리 사용을 강요하는 학교도 있었다.
1960년대 말에 렉시턴의 교육처장을 지낸 레오 코너 박사는 방과 후에 학생들의 수화를 하고 있으면 당시 대학을 갓 졸업하고 학생 상담실장으로 와 있던 아버지를 내보내 야단을 치게 했다. 수화를 쓰는 부모에게서 태어나 수화를 모로 쓰며 자란 아버지는 교육처장의 지시에 단 한 번도 토를 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원칙을 거리낌도 없이 받아들였고 학교에서는 손을 내려서 소통이 차단된 상태로 다녔다. 대학 교육을 받고 가정과 직장이 있고 평생 동안 수화를 쓰는 청각장애인을 보며 살아온 아버지 같은 사람이 수어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그토록 철저하게 받아들였으니 건청 가정에 태어난 청각장애 아동은 훨씬 더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수화를 배운다고 하더라도 수화의 가치를 무시하도록 학습받았다. 게다가 구화학교에 다니는 많은 학생은 어려서부터 수화 쓰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도록 배우지만 나중에 어른이 되어 우연히 수화를 쓰는 청각장애 공동체를 접하고는 새로운 흥분과 매력을 느낀다. 구화만 사용하다가 나중에 수화를 배운 사람들은 수어 실력이 떨어져서 공동체에 바로 합류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그때까지 공동체로부터 차단된 삶을 살았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끼기도 한다. 엄격한 구화 환경에서 선택이 가능한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은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수반할 수도 있었다. 이제 미국 전역의 청각장애 학교가 시대에 발맞춰 변화해 가는 중이었고 렉시턴 역시도 고통스러운 변화의 갈림길에 도달해 있었다. 25년 전에 언어학자들이 미국 수어를 정식 언어로 인정하면서 많은 청각장애 학교에서는 수어를 교과목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순수 미국 수어를 사용하는 대신 미국 수어의 수화를 차용해 그걸 영어의 문법과 통사에 맞춰 넣었고 그 과정에서 수화 코드 영어, 영어 어순 수화, 혼성 수화 영어처럼 타당성과 일괄성이 결여된 어색한 혼종어를 만들어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혼성 수화 영어는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다. 혼성이란 별도의 문법과 통사를 지닌 2개 이상의 언어를 섞어 구화를 단순화시킨 형태에 불과할 뿐 완전한 언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청각장애인들은 사실상 미국 수화와 영어를 함량만을 달리한 가지각색의 접촉 언어로 말하고 있는 셈이었다. 20여 년 전부터 렉시턴의 수업 시간에 이런 변형된 수어 체계가 쓰이기 시작한 건 학교 차원의 정책이라기보다 우연에 맡겨진 것이었다. 렉시턴의 의사소통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은 학생층의 변동이었다. 렉시턴의 구화 학교로서 명성을 누리던 시기에는 컨트리 클럽 분위기가 난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다. 구화주의는 예전부터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결부되어 왔는데 아무래도 특권층일수록 자녀 교육에 더 많은 돈을 쓰고 교육 방식에 대한 선택의 폭도 넓었기 때문이다. 자녀들이 비록 청각장애를 지녔더라도 자신들과 똑같은 특권을 누리며 수준이 떨어진다고 여겨지는 청각장애 공동체와 접촉할 일 없이 건청인처럼 살기를 원했던 부모들은 그 방법으로서 구화주의를 선호했다. 렉시턴이 구화학교로 탄생한 계기는 이러한 사회적인 특권과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렉시턴에는 이민자 가정의 자녀가 많다. 이 아이들은 수어를 포함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필요로 한다. 오래 지속된 체계의 당위가 흔들리고 재편되는 지금 논쟁의 양측에 서 있는 사람들의 뿌리 깊은 정서를 이해하고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구화주의의 초창기 역사를 알아야 한다. 렉시턴의 설립자는
한나와 아이작 로젠펠트라는 독일계 유대인 부부였다. 지적이고 부유하고 여행을 많이 다녔던 부부에게는 성홍열을 심하게 앓다가 청력을 잃은 캐리라는 딸이 있었다. 당시 미국에서는 수화가 청각장애인을 위한 유일한 교육법이었고 딸에게 수화를 가르치고 싶지 않았던 부부는 독일에서 분절법이라는 유명한 교육법으로 청각장애 아동에게 말하는 법과 입모양을 읽는 법을 가르치던 베르나르트 엥겔스만을 만났다. 부부는 엥겔스만을 고용해서 뉴욕에 캐리가 다닐 학교를 세웠다. 6명의 청각장애 아동을 데리고 시작한 1864년도의 첫 수업은 브로드웨이 367번지에 있는 로젠펠튼의 집에서 열렸다. 아무도 이 조촐한 시작이 미국 최초의 구화학교가 되고 다음 세기로 이어지는 거대한 논쟁의 씨앗이 되리라고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3년 후 로젠펠트 부부는 그들의 조그만 학교를 고등농화자교육원이라는 공식 법인으로 만들고 지역 유지들을 모아 이사회를 구성했다. 학교의 성공이 입소문을 타면서 학생 수가 급증했고 1880년에 렉시턴가에 건물을 짓게 되었다. 1868년에는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커다란 칠판 2개와 책걸상 36벌을 학교에 기증하면서 공공원조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주정부에서 학생들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렉시턴에서는 가끔 우수 학생을 선발하여 관중들의 입모양을 읽고 그들의 질문에 구화로 대답하는 발표회를 열었다. 구화주의의 열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1880년에는 164명의 교사들이 밀라노에서 국제대회를 열고 농화자를 사회로 복귀시키는 데에는 구화가 수화보다 훨씬 우월한 방법이라는 판단에 입각하여 농화자 교육에는 구화법이 수화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19세기 말에는 미국 내의 거의 모든 청각장애 학교가 순수한 구화주의로 돌아선 상태였다. 수어를 이따금 허용하기는 했지만 가르치지 않았고 그마저도 구화 학습의 실패자로 여긴 나이 많은 학생들에게만 허락했다. 구화 학습의 실패자라는 개념은 구화법이 불완전하며 최소한 일부 학생에게는 부적절한 방법이라는 증거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화의 장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 수어가 독자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긴 하지만 영어가 미국의 제1언어라는 데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영어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이 나라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도움이 된다. 같은 청각장애인이라고 해도 독순술에 능하고 영어를 읽고 쓸 줄 알며 남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을 한다면 직업을 구하는 것에서부터 신문을 읽거나 하다못해 우유 한 통을 사는 것도 훨씬 쉬우니 말이다. 더구나 귀족과 상류층의 청각장애 자녀들에게만 가르쳤던 구화 능력은 사실 그에 못 미치는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필요한 것이다. 이 아이들이야말로 가족의 재정적인 지원이나 사회적인 인맥을 바랄 형편이 못 되고 통역사를 대동하는 남부러운 직업은 꿈도 꾸지 못하며 혼자 건청세계로 나가 제 앞가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렉시턴은 주정부의 지원을 받기 시작한 1870년부터 사회 각계각층의 자녀들을 받아들였다. 아무래도 뉴욕이다 보니 이민자 가정의 자녀가 적지 않았고 그 비율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그리고 도시의 문제는 어김없이 학교로도 흘러들어와 교문 밖에서 노숙과 마약, 폭력, 실업 문제가 악화되면 그 상황은 렉시턴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통합교육의 대중화도 렉시턴의 학생증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예전 같으면
렉시턴을 선택했을 부모들도 청각장애 자녀들이 바깥 세상과 어우러져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공립학교로 돌아서고 있었다. 원래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아이들일수록 구와 학습의 성공률이 높다. 이 학생들이 빠져나가자 렉시턴은 영어는커녕 직업이나 영주권조차 없는 가정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는 훨씬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상당수는 수어를 포함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필요로 했다. 수어를 둘러싼 정치적인 논쟁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체제에 맹공을 퍼붓지 않더라도 어차피 지금의 렉시턴은 더 이상 순수한 구화 학교로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이 도시에 청각장애 아동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려면 무엇보다 학교가 존속하기를 바란다면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었다. 제3의 언어. 내가 알렉 라만을 찾아간 건 수어 과외를 받기 위해서였다. 창문도 없는 뉴욕 대학의 연구실로 찾아갔던 첫날 저녁, 그는 수어를 배우고 싶어서 찾아온 나에게 뭔가의 뒷장에다 한자를 써서 주더니 그걸 똑같이 써보라고 했다. 알렉 라만의 얘기는 잘하면서 수없이 들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비행사 자격증을 땄고 졸업과 동시에 세계 여행을 떠났으며 장학금을 받고 중국에서 공부를 했다. 맨하탄에서는 택시를 몰았고 뉴욕 주 법원의 항소심을 거쳐 통역사를 대동하고 배심원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냈다. 그의 새로운 무용담은 이렇게 가끔씩 내 관심을 끌었고 비록 변죽에 불과했겠지만 나는 그의 존재를 항상 의식하면서 자랐다고 할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했다. 우리 부모님이 부임한 직후에 그가 렉시턴에 다녔기 때문에 그의 부모님과 우리 부모님은 절친한 사이였다. 알렉은 나보다 14살이 많았고 내가 말을 배울 때쯤에는 먼 나라로 탐험을 떠났다. 하지만 오랫동안 그 이름을 들으며 살다 보니 막연하게 한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런 인연을 계기로 나는 23살이 되던 해에 어린 시절 이후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에게 수화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했다. 처음 그의 연구실을 찾아갔던 날 눈앞에 한자만 할 일 없이 쳐다보는 나는 이런 시험을 치르는 이유를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아직 벗지도 않는 비옷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에 쌓인 책들을 적셨다. 나는 펜을 집어들어 글자를 베꼈었다. 나쁘지 않군. 알렉은 종이를 집어들면서 말했다. 그는 수화를 쓰지 않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내가 빠뜨린 획을 지적했다. 나는 겸손한 인상을 심어주길 바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다. 사람들이 저녁을 먹으러 가거나 퇴근한 겨울 저녁에 알렉과 나는 심킨 홀의 묵직한 나무 탁자에 마주 앉았다. 영어는 내버린 채 수업의 절대 규칙인 목소리를 쓰지 않고 입모양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들리는 것이라곤 히터에서 나오는 바람소리, 엘리베이터 옆에서 웅웅 돌아가는 청소기 소리, 그리고 우리뿐이었다. 이가 딸깍거리고 입술이 쩍쩍거리고 어쩌다 손길이 부딪히는 그 소리. 어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 알렉은 그 얘기부터 했다. 그건 기본이 충실한 것 같으니까 문법에 치중하도록 해. 수화의 문법은 눈과 눈썹, 머리의 기울기, 그리고 입술로 나타난다. 우리는 가깝다와 멀다를 연습했다. 식수대가 어디 있나요? 그가 물었다. 식수대는 가까이에 있었다. 나는 복도 쪽을 가리켰다. 그는 내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법을 보여주었다. 미간을 좁히고 입술은 이에 가까이 밀착시키고 어깨를 들어 올리고 턱은 바짝 당기고
손목을 몸에 붙인 채 손가락 하나만으로 옹색하게 방향을 가리킨다. 오른쪽 모퉁이를 돌면 바로 있어요. 획 하나, 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한자를 생각하면서 나는 동작을 그렇게 우아하게 따라 해보려 했지만 엉성한 흉내내기에 그치고 말았다. 나는 듣는데 너무 익숙한가 봐요. 나는 절망스러운 듯이 한숨을 내쉬었다. 하나씩 나눠서 해보자. 일단 내 입을 잘 봐. 알렉이 입만을 움직여서 가깝다와 멀다를 표현하면 나는 어느 쪽인지를 맞춰야 했다. 멀다는 입을 앞으로 내밀면서 조금 벌려서 숨을 들이마시고, 가깝다는 입을 안으로 당겨서 오므린다.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번져나오려는 민망한 미소를 애써 깨물며 나는 그의 입모양을 읽었다. 그는 꽤 멋있고 자연스러운 검은 콧수염을 안으로 당겼다. 가깝다. 내가 수화로 대답했다. 그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동작을 연속해서 보여주면 나도 빠른 템포로 대답했다. 멀다, 멀다, 가깝다, 멀다, 가깝다, 가깝다, 가깝다. 알렉은 맞았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초반의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 얼마 후 대화로 넘어갔을 때에는 거의 언제나 여행 얘기를 했다. 알렉은 호주의 농장에서 일했던 것이며 뉴질랜드 공장에서 신발을 포장했던 일, 중국에서 아편을 피웠던 경험 등을 말해 주었다. 그러면 나는 언젠가 꼭 가고 싶은 곳들에 대해 얘기했다. 그는 내게 산과 숲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의미를 조각해내고 내 손가락으로 새로운 세상을 펼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그는 머릿속에만 담고 있던 생각을 그림처럼 보여주었다. 마치 마법의 나침반이라도 가진 것처럼 그는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듯했고, 나는 수화의 관습과 행동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흡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생각과 표현 사이에서 내 손은 종종 실수를 저질렀다. 한 번은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허둥대다 천장으로 시선을 돌렸다. 손은 움직이고 있는데 고개를 돌려버린 것이다. 리아, 알렉은 내가 다시 쳐다볼 때까지 내 시선의 가장자리에서 손가락을 가만히 흔들었다. 누군가와 수화를 할 때에는 절대로 눈을 떼면 안 돼. 익숙하지 않는 수화라 손을 자세히 보려고 눈을 조금만 떨고도 당장 야단을 맞았다. 항상 눈을 쳐다봐야 한다는 걸 잊지 마. 손은 주변 시로 봐. 눈이 가장 중요한 거야. 수업이 진행될수록 나는 말이 사라진 이 공간에 더 깊이, 그리고 점점 편안하게 빠져들었다. 알렉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의 수화를 머릿속에서 영어로 바꾸는 대신 아무런 중간 단계도 거치지 않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이 있었다. 물론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한 게 아니라서 늘 표현에 서투를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수화를 하다 보면 영어의 번드레한 미사 여구가 떨어져 나가 더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딱딱하고 획일화된 영어라는 격자 속에 내 생각을 올가매던 끈이 느슨해지고 풀어졌다. 나는 내가 볼 수 있는 것을 신뢰하기 시작했다. 만질 수 있고 숨김 없는 언어, 우리 사이를 물처럼 흘러가는 그 언어로 우리는 소중한 우정을 쌓아갔다. 이렇게 겨울의 저녁은 봄날의 저녁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이방의 문화를 탐험하는 것에 대해 얘기를 나눴고, 알렉은 내게 일본과 오스트리아와 이집트와 태국의 수화를 보여주었다. 그는 언젠가
직접 모는 비행기를 태워주겠다고 약속했다. 4월에 나는 미국 일주에 나섰고 마지막 수업 시간에 색종이로 싼 넓적한 상자를 그에게 주었다. 그건 피터스 투영법에 따라 그린 세계의 지도였다. 이 지도에서는 우리 눈에 익숙한 대륙의 크기가 줄어들거나 늘어나서 조금 낯설어 보인다. 예를 들어 유럽과 스칸디나비아가 가까이 붙어 보라색 덩어리로 보이는가 하면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는 커다란 고치처럼 바다로 길게 늘어진다. 피터스 지도는 우리가 이해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새롭게 보여준다. 달라진 대륙들은 우스꽝스럽거나 상식에 대한 모독처럼 보이지만 지도 제작면에서 보면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어온 것에 비해 오히려 월등한 기법이다. 이 지도 위에서는 불가능했던 거리가 줄어들고 경계선이 이동한다. 나는 선물 상자 속에 카드도 하나 넣었다. 고마워요. 그리고 세련되고 은근하게 마음이 전해지길 바라며 이렇게 덧붙였다. 또 만나길 바라요.